대추나무에 살구 기쁨 열리는 시인의 정원. 대추나무에 대추희망 열리는 풀잎 놀이터. 표광소 시인의 정원. 1592년 4월 11일 아침에 흐리더니 늦게 갰다. 공물을 본 뒤 활을 쏘았다. 순찰사의 편지와 별도로 적은 것을 군관 남한이 가져왔다. 비로소 배돛을 만들었다. 안녕하십니까? 마이 FM 91.3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힐링 충전소에서 시인의 정원을 진행하는 시 쓰는 사람 표광소입니다. 오늘은 이순신께서 1592년 4월 11일에 전라도 여수에서 쓴 임진일기를 읽었습니다. 시인의 정원은 오늘도 김현덕 씨와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덕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덕입니다. 음악 한 곡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소프라노 이혜원이 부릅니다. 이화우.
꽃바람 되어 내 맘에 그대가 지네 꽃빛 속에서를 다시 만날까 젖은 배꽃은 비되어 흩날리고 바람 속에 흩어진다 그대 꽃이 네, 오늘 읽은 일기에는 배로 그 돛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배가 그 무명실, 명주실 따위로 만든 그 천일 텐데요. 그 천으로 된 돛을 만들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돛은 아마 그 거북선에 다는 돛일 텐데요. 중국 그 명나라 화옥이라는 분이 지었던 해방의라는 책에는 거북선의 돛대에 대한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조선의 귀선은 돛대를 세웠다 눕히는 것을 마음대로 조정하며 역풍이 불거나 썰물에도 갈 수 있다라고 그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마 거북선의 돛의 특징을 설명한 글일 텐데요. 돛이라는 것은 그 인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발명품인데 돛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그 바다에서 바람을 이용해서 그 배가 움직일 수 있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거북선은 판옥선과 마찬가지로 그 돛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앞에 있었고 중간에 있었는데 이 두 개의 돛을 사용해서 그 이동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거북선은 명나라나 외나라 그 외국 그러니까 일본군의 전함과 그 다른 조선에 있었던 쌍돛대라는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그 현대 요트와 같은 쌍돛대인데요. 역풍이 불어도 갈지자 형태로 진행하고 목표에 도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전투 중에 포를 쏠 때는 돛을 물론 그 내려서 포를 쏘았을 것이라고 짐작이 됩니다. 아무튼 오늘 그 일기에 거북선의 돛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읽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좀 그 다른 이야기 좀 해볼까 합니다. 그 계속 지금 이제 이순신이 살았던 시대의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긴 한데요. 오늘은 그 이순신이 살았던 그 시대에 전라도 부안 그 변산반도로 유명한 그 부안에서 그 살았던 한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그 해볼까 해서요. 아까 그 노래도 한번 부른 노래가 그 이화우였는데 그 노래를 원작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 이화우에 대한 원작 그 노래는 이화우 흩날릴제 울며 붙잡고 헤어진 님이라고 하는 그 아주 이별시로서는 절창인 그 시의 주인공입니다. 이분의 이름은 이매창입니다. 그리고 그 이분의 그 유일한 시조 한 편이 지금 그 전해지고 있는데 그 시조의 제목이 이화우이고요.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화우 흩날릴제 울며 잡고 이별한 님 추풍 낙엽에 젖어온 날 생각는가 천리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 하여라. 네, 라고 하는 시를 지으신 분이기도 합니다. 이분은 1573년에 부안현에서 태어났고요.
임진왜란이 나기 그 직전인 1590년 즈음에 부안에 찾아온 그 시인 유희경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리고 둘이서 그 사랑에 빠졌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유희경은 서울로 갔고요. 그 유희경이라는 분은 임진왜란이 났을 때 의병 활동을 하면서 현장에서 있었고요. 그리고 이분을 이제 1607년경에 두 사람이 이제 재회했다는 말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이 만나고 헤어지고 그리고 또 다시 만났다는 정확한 기록은 아직은 추정일 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시를 남겼던 매창 시인에 대해서 오늘은 좀 소개해 볼까 하는데요. 그 전에 음악 한 곡도 듣겠습니다. 장문이 명창이 부릅니다. 이화우 흔뿌릴제. 이화우 흩뿌릴제 울며 잡고 이별한 님 주풍 날겹에 저도 날 생각난가 천리의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 한다. 하얀 꽃잎은 바람에 찢기고 가을 낙엽은 검게 새들어가고 내 이름은 어느새 힘없이 흩어지고 기다림도 마른 눈물이 되어 이화우 흩뿌릴제 울며 잡고 이별한 님 주풍 낙엽에 저도 날 생각난가 천리의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 한다.
네, 지금부터는 그 한겨레 출판사가 발행하고 김준형 선생님이 지은 이맥찬 평전을 소개할까 합니다. 이맥찬 평전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을 수는 없고요. 이 책 그 70쪽에 기명을 얻은 후 매창의 일상부터 읽기로 하겠습니다. 이매창 평전, 시와 사랑으로 세상을 품은 조선의 기생. 김준형 지음, 한겨레 출판 발행. 기명을 얻은 후 매창의 일상. 매창도 말을 익히고 걸음마를 시작할 때부터 단순한 곡조를 접하고 단조로운 춤을 습득했을 것이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나 7, 8세가 되자 매창의 삶에도 일정한 변화가 생겼다. 그녀에게 새로운 이름이 주어지고 그 이름이 기적에 오르면서 부역이 시작되었던 것이다. 어린 시절부터 쓰던 개생이란 이름 대신 개생이라는 기명도 새로 생겼다. 어쩌면 매창은 개가 개로만 바뀌었으니 다른 기생에 비해 새로운 기명에 덜 혼란스러웠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매창은 호방에서 정해준 기명을 썩 좋아하지는 않은 듯하다. 훗날 그녀 스스로 자신의 호를 매창으로 바꾼 것을 봐도 알 수 있다. 개생이라는 이름이 안고 있는 달의 풍요로운 이미지. 매창은 그런 이미지보다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가장 먼저 고한 자태를 뿜어내는 매화의 이미지. 창밖으로 비치는 은은한 매화의 이미지를 더 담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겨울을 지나 새 봄을 맞이하는 문턱에서 은은한 향기를 내뿜는 매화. 굳이 매창이라 스스로 호를 지은 것은 그러한 심리가 작동한 탓이리라. 기역을 시작한 매창이 했던 일은 명성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매창은 관아에서 가무 교습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나머지 시간에는 사또의 숙소에 불을 밝히고 사또가 글을 쓸 수 있게 먹을 갈고 잔심부름을 했으리라. 그리고 내행이 있을 경우에는 앞장서서 길을 전도하는 일도 했으리라. 그것이 지방 관아에 예속된 어린 기생이 하는 역할이었다. 그렇다면 매창의 나이 7, 8세 즈음, 그러니까 매창이 기명을 얻은 당시의 부안 현감은 누구였을까? 매창을 기생으로 시사시킨 부안 현감, 그가 궁금해진다. 여러 읍지와 역사 기록을 확인해보면 매창이 7살 때 부안 현감은 이세준이었고 8살 때 부안 현감은 양대수였다. 매창이 언제 기억을 시작했는지는 분명치 않지만 이 두 현감의 재임시에 기생으로서 역을 시작했을 것이다. 이세준은 매창이 6살이던 1578년 9월에 부임하여 그 이듬해인 1579년 12월에 관찰사의 치적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아 파직되었다. 반면 양대수는 매창이 8살이 되던 해인 1580년 2월에 부임하여 12살 되던 1584년 5월에 전라도 보성 군수로 옮길 때까지 4년 남짓 부안 현감으로 있었다. 이세준이 현감으로 있을 때부터 매창이 기억을 시작했다고 해도 그녀에게 많은 영향력을 행사한 인물은 4년 남짓 부안 현감으로 머물렀던 양대수였을 것이다. 시간은 뜻하지 않든 뜻하든 간에 사람과 사람을 닮아가게 하지 않는가. 이세준과 양대수 두 사람 가운데 이세준의 행적은 별로 드러난 것이 없다. 생물년도 확인되지 않아 그에 대해서는 간략하게라도 소개할 내용이 없다. 다만 풍천부사로 재임하던 중 이괄의 난을 맞아 싸우다가 순절한 박영신의 외할아버지라는 사실 정도를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반면 양대수는 누구든 한두 번쯤은 들어봤음직한 이름이 아닌가 싶다. 양대수는 무가 출신 현감이었다. 그는 1588년 여진족이 두만강 하류에 있는 녹둔도를 무단으로 점령했을 당시 함경북도 회령부사인
변언수 등과 함께 이들을 물리친 인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녹둔도는 지금은 러시아 땅이 되었지만 당시에는 우리 영토였다. 양대수는 그 땅을 침범한 여진족을 공격하여 380여 명을 사살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양대수의 활약보다 그 당시 이순신이 그의 휘하에서 백의 종군했다는 사실이 더 깊이 각인되어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순신은 정치적 이유 때문에 두 차례나 백의 종군을 했는데 첫 번째로 백의 종군한 곳이 바로 양대수의 휘하였다. 양대수는 임진왜란이 일어났던 해인 1592년 6월에 제주 목사로 있으면서 성곽을 순시하던 중 말에서 떨어져 죽고 만다. 그러나 500년 이상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는 제주도민들의 기억 속에 살아 설화의 주인공으로 이야기될 만큼 인상적인 인물로 남아있다. 그런 양대수가 4년 남짓 부안 현감을 재직하다가 보성 군수로 입회했다. 부안 현감 대부분이 전라도 관철사에게 낮은 평가를 받아 파직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온전하게 임기를 채우고 떠난 그의 치적은 상당한 것이라 평가할 만하다. 소통과 원칙이 근거하여 정치를 했다고 단평을 내릴 만한 인물이다. 양대수는 매창이 기생이 되어 성장하는 과정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봤을 터다. 8살 어린 기생 매창은 묵화 출신의 고을 수령인 양대수를 보았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 양대수가 방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을 때 마루에 대기하던 매창은 또 어떤 생각을 했을까? 불행하게도 그 실상을 확인할 길은 없다. 양대수는 문집을 남기지 못했을 뿐 아니라 지금까지 그 어디에서도 그의 길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누군가의 문집 귀퉁이에 그의 시가 한 편이라도 남아있을 법한데 아직은 확인된 게 전혀 없다. 잊힌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당시의 풍경도 그저 상상으로만 그려볼 뿐이다. 어린 매창이 바라본 무인 양대수는 아마도 거인처럼 느껴졌으리라. 자신은 고목에 붙은 매미처럼 하찮은 모습으로 비춰졌을지도 모를 일이다. 공포와 존경심. 양대수를 바라볼 때마다 어린 기생 매창에게는 두 감정이 공존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매창은 양대수와 그가 초대한 사람들 앞에서 여러 차례 검은고를 비롯한 악기도 연주하고 춤과 노래도 보여줬을 것이다. 그런 매창을 양대수는 흐뭇하게 바라봤을 터다. 8살 어린 기생은 양대수가 지켜보는 가운데 그렇게 12살 기생으로 성장해 갔다. 네, 음악 한 곡 듣겠습니다. 바리톤 김한결이 부릅니다. 이화우. 젖은 배꽃이 흩날릴 때 눈물 비 되어 떨어지네. 배꽃이 떨어진다.
날 생각할까 멀리 저 멀리 외로운 그대만이 꿈엔 늘 보일까 멀리 저 멀리 외로운 그대만이 꿈엔 늘 보일까 멀리 저 멀리 외로운 그대만이 꿈엔 늘 보일까 피가 눈물이 되고 한숨 꽃바람 되어 내 맘에 그대가 지네 꽃빛 속에서 우리 다시 만날까 젖은 배꽃은 비되어 흩날리고 바람 속에 흩어진다 그대 꽃이 되어 계속해서 이매창 평전을 읽어가겠습니다. 매창의 성장기를 함께한 부안현감들. 양대수가 산업난짓 부안현감을 지낸 것과 달리 이후의 현감들은 짧은 기간 동안만 부안현감으로 있다가 떠나는 경우가 많았다. 양대수가 떠난 후 부안현감으로 부임한 황새달은 1584년 5월에 도임하여 그해 9월에 파직된다. 이어서 부임한 유영순은 11월에 도임하여 그 이듬해 즉 매창이 13살이 되던 해인 1585년 정월에 파직된다. 그 후 부임한 최전은 1585년 3월에 도임하여 1년 남짓 임기를 채우지만 암행의사에 의해 파직된다. 매창이 14살 되던 해였다. 이 기비는 그 뒤를 이어 선조 19년 5월에 도임하지만 이듬해 12월에 관찰사의척평가에서 하등에 속해 파직된다. 이 비는 매창이 16살 되던 해인 선조 21년 3월에 도임하여 그 이듬해인 1589년 6월에 사원부 계에 따라
파직된다. 그 뒤를 이은 현감 이서경이다. 그는 선조 22년 1589년 8월에 퇴임하여 그해 12월에 관찰사회적 평가에서 하등을 받고 파직된다. 매창이 17살 되던 때의 일이다. 1589년은 기축옥사가 있던 해이기도 했다. 매창이 12에서 17세일 때 부안현감은 무려 6명이나 바뀌었다. 그들의 부임 기간은 평균 10달이 못 된다. 각각 사정이야 있었겠지만 그들 모두가 임기 도중에 파직되었다는 점은 동일하다.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둔다면 양대수가 4년 남짓 현감으로 재임했던 사실이 새삼 위대해 보이기도 한다. 보통 부임 기간이 짧으면 그 수령이 어질지 못해서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는 오해다. 수령의 인품과 행정 능력은 늘 비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너무 인자하거나 부드러운 관리는 부정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일기 형식으로 임금의 말과 행동을 정리한 일성록에서도 이런 내용이 보인다. 정조 3년 6월 15일 각 도 관찰사가 올린 계문을 보자. 의령현감 이언광은 지나치게 부드럽고 착하니 아전은 기뻐하고 백성은 탄식합니다. 진보현감 이재붕은 솔직함이 천진한 사람이긴 하지만 관리의 제목이 아닌 것을 어찌 하겠으며 모두 하입니다. 경상도 감사 이재간이 올린 글 중 일부다. 이재간은 너무 착한 이언광과 이재붕은 하등이니 파직하라고 요구한다. 어진 사람이 오면 좋아하는 사람은 아전들 뿐이고 슬퍼하는 사람은 오히려 백성들이라는 말. 백성들도 지나치게 어진 수령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음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수령이 어질기만 하면 아전들은 수령을 뒤로 앉고 권력을 마음대로 전행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니 아전들은 좋고 백성들은 탄식할 만도 하다. 어진 수령이 늘 환영받는 것은 아니었다. 부안현에 부임했던 6명의 현감도 마찬가지다. 그들 모두 기한을 채우지 못했다고 해서 인격에 문제가 있었을 것이라고 오해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그들이 지나치게 어지렀을 수도 있으니까. 무장이었던 양대수가 4년 남짓을 수령으로 재임할 수 있었던 것은 어쩌면 어짐과 위험을 동시에 갖추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수령에 대한 평가는 인품이 아니라 객관적인 지표에 따라 정해졌다. 수령에 대한 지적 평가는 오직 수령 칠사에 의해서만 가능했던 것이다. 조선시대 지방관은 국왕을 대신하여 백성을 잘 다스리는 권함을 부여받은 사람이다. 따라서 이들이 지방으로 떠나기 전에 임금은 알현하는 자리에서 임금은 자신을 대신하여 선정을 베풀 것을 당부한다. 이어서 몇 가지를 질문하는데 그 질문은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수령 칠사로 대표되는 지방관의 역할. 둘째, 출신 성분 및 관직 경력. 셋째, 부임할 지역에 대한 정보 등이다. 이 3가지는 임금이 지방관으로 나아가는 신하에게 하는 공식적인 질문이다. 이 중 수령 칠사는 말 그대로 지방관이 해야 할 7가지 일을 말한다. 첫째, 농사일과 뉘치는 일을 융성시킬 것. 둘째, 호구를 늘릴 것. 셋째, 학교를 일으킬 것. 넷째, 군역과 관련된 일을 정비할 것. 다섯째, 부역을 고르게 할 것. 여섯째, 송사를 간소하게 할 것. 일곱째, 아전들의 농간을 없앨 그것이다. 지방관으로 나아가는 관리는 임금 앞에서 이 수령칠사를 반드시 외워서 아뢰어야만 했다. 그래야 하직을 구하고 나올 수 있었다. 지방관으로 나아가는 관리에게 수령칠사는 그만큼 중요했기 때문이다. 지방관이 해야 할 7가지 일은 모두 국왕을 대신하여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는 준거가 되었다. 오죽했으면 지방관을 목민관이라고까지 했을까. 양이나 소를 기르는 것처럼 백성을 기른다는 말. 지식과 행동이 얼마나 달랐기에 지방관을 목민관이라고까지 했을까. 백성을 다스릴 때 가슴에 새겨야 하는 책이란 의미를 담은 정약용어에 있어서 목민심서를
대할 때마다 가슴이 아파오는 것도 이론과 실천의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서일지도 모른다. 수령칠사는 인사국과의 기준이 되었다. 조선시대에는 인사국과를 포평 혹은 전최라고 했다. 포나 최는 상등에 속해 포상을 받는 것이라고 한다면 폄이나 전은 하등에 속해 폄하를 받는 것을 뜻한다. 예컨대 매창이 7살 때 현감이었던 이세준도 거전으로 파직되었다. 전, 곧 하등에 속해 파직되었다는 의미다. 관찰사는 매년 6월 15일과 12월 15일에 지방수령을 상중하로 평정하여 국왕에게 보고했다. 이 평정표에 근거하여 지방관은 포편되었는데 그 양상이 경국대전에 자세히 나와 있다. 예컨대 중의 평정을 3번 받으면 파직되는 등 평가 기준은 객관적이면서도 잘못 복잡하다. 이를 염두에 두고 매창이 12살 때부터 17살 때까지 5년간 바뀐 6현감들의 파직 상황을 다시 살펴보자. 6현감 중 황세달, 유영순, 이기분, 이서경은 관찰사의 포편에 의해, 최전은 암행의사에 의해, 이비는 사헌부의 조사에 의해 파직되었는데 그 이유는 분명하지 않다. 인성과 관련된 개인 비리의 문제인지 가뭄이나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의 문제인지 아니면 해안에 접한 부안의 지적 특성상 해적에 의한 문제인지는 분명하게 말할 수 없다.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현감이 자주 바뀌었다고 해서 그들을 모두 흉악한 현감으로 단정 지을 수는 없다는 점이다. 더구나 이들 중 류양수는 1579년 문과에, 최전은 1573년 문과에, 이기분은 1583년 문과에, 이비는 1570년 무과에 합격한 재주 있는 인물들이었다. 매창 개인만으로 본다면 오히려 이들은 매창의 문학적 재능을 다지는데 일정한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한다. 매창이 이후 시기로 한층 성장하는데 이들의 영향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6명의 현감 가운데 이기빈만큼은 다소 문제가 있어 보인다. 그런 판단은 실록의 기록에서부터 출발한다. 이기빈이 제주 목사로 있던 1609년 보물을 실은 유구국의 왕자 배가 바람이 실려 제주에 표류하자 그는 배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을 죽이고 재물을 탈취했다. 이 사건은 우리나라 야담집과 필기집에 널리 전해지는 충격적인 사건이자 베트남 등 동아시아에서도 회자된 중대한 사건이었다. 이 사건의 발단에 바로 이기빈이 있었다. 그래서 6 수령 가운데 적어도 이기빈만큼은 잘못 탐욕스러운 인물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본다. 특히 1609년은 매창이 죽기 1년 전이었으니 이런 소문을 듣고 매창도 한 번쯤은 자신이 모셨던 그의 젊은 시절을 되돌아보며 씁쓸한 웃음을 지었으리라. 4년 남짓 모시던 현감 양대수를 보낸 이후 새로 맞이한 현감과 매창의 관계는 어떠했을까? 현감의 부인 기간이 짧으면 3개월, 길어도 1년 6개월을 넘지 못했으니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지는 못했을 법하다. 그러나 만남이 짧았다고 해서 그 사랑까지 애틋하지 않거나 부족한 것은 아니리라. 더구나 6 현감이 부안을 거쳐서 간 5년은 매창이 12살에서 17살로 성장하던 때이다. 6명의 현감 중 누군가는 가장 예쁜 모습으로 꽃을 피우던 매창을 사랑하지 않았겠는가. 그들과의 관계를 밝힐 자료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실제했던 사실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다음 장에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겠지만 우리가 믿는 혹은 믿고 싶어 하는 유희경과의 사랑이 이루어진 시기도 최전이 현감으로 있던 1586년이었다. 이 시기에 매창은 가장 순수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었다. 따라서 당시 6명의 현감 가운데도 매창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 사람이 있었을 것이다. 어쩌면 이들 가운데 누군가는 매창에게 화초를 얹고
매창의 초야를 함께 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6명의 현감 모두 문집을 남기지 않아 그런 편린조차 찾기 어렵다. 늘 주색이 문제가 되었던 최전이었을까? 아니면 탐욕스러웠던 이기빈이었을까? 굳이 따질 필요는 없지만 설령 따진다 해도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가 누구였든 간에 매창과의 사랑은 단 한 차례의 폭풍으로 지나버린 것을, 그것은 두 사람의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을 것이다. 그보다는 당시 조선을 뒤흔든 두 개의 커다란 사건이 두 사람의 지속적인 인연을 방해한 탓일 것이다. 1589년의 기축 옥사와 1592년부터 7년간 이어진 임진왜란. 이 두 사건은 매창이 이전에 만났던 많은 사람들과의 단절을 꾀하게 된 계기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국내외로 조선을 뒤흔든 두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에 매창은 부안을 떠나 서울에 머물고 있었다. 그 즈음에 매창은 서울에 사는 누군가의 첩으로 가 있었던 것이다. 매창의 순결함을 믿는 사람들은 매창의 기첩 생활에 대해 지극히 부정적이다. 심지어 이는 왜곡된 것이라고까지 단정한다. 그렇게 올곧고 순수한 사람이 어디 감히. 그러나 양반가의 첩은 기생이 꿈꿀 수 있는 최고의 자리였음을 기억할 일이다. 매창도 그런 꿈을 한번 꾸면 안 되나? 이 문제는 이후에 언급할 것이니 여기서는 잠시 접어두고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자. 6명의 현감을 맞이하고 보내는 동안 매창은 12살에서 17살로 성장했다. 요즘 말로 폭풍 성장했을 터다. 가장 재기발랄하고 아름다운 시절의 매창, 그 시절의 매창을 떠올린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 시절의 매창 모습은 지워져 버렸다. 단지 정형화된 기생의 삶에서 6 현감의 수발을 드는 기억을 통해서 매창의 모습을 떠올릴 뿐이다. 가장 예뻤던 시절의 내 모습이 지워지는 것처럼 서글픈 일이 또 있을까? 그러나 매창은 모두 지워진 게 아니었다. 다행히도 그 시절의 모습이 기록에 남겨졌다. 그것은 매창이 모셨던 현감이나 그 주변 사람들이 아니라 매창을 사랑한 노 시인의 문집에 남았다. 유희경의 문집 초는집은 가장 아름다운 시절 매창의 모습을 잊지 않게 해 주었다. 예, 음악 한 곡 듣겠습니다. 이화우를 들을 텐데요. 이번에는 그 임선의 소프라노와 장문희 명창이 함께 부르겠습니다. 꽃잎이 눈부시게 내리던 날 흘려 떠나보냈네. 가을바람 낙엽에 님도 나 떠올릴까. 천리 먼 길 떨어져 꿈만 본다. 이화우 흩뿌릴째 울며 참고 이별한 님 주풍 낙엽에 저도 날 생각난가. 천리의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 한
오늘은 1592년 4월 11일에 전라도 여수에서 이순신께서 쓴 일기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절 전라도 부안에서 생존했던 매창 평전을 읽었습니다. 부안에 3절이 있다고 하는데요. 직소폭포, 매창, 유희경입니다. 직소폭포를 읊은 현대시 한 편을 소개하면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을 마감할까 합니다. 직소포에 와서 천양희, 폭포 소리가 산을 깨운다. 산꽁이 놀라 튀어오르고 솔방울 툭 떨어진다. 다람쥐가 꼬리를 쳐드는데 오솔길이 몰래 환해진다. 와, 귀에 익은 명창의 판소리 완창이로구나. 관음산 전상이 바로 눈앞인데 이곳이 정상이란 생각이 든다. 피안이 이렇게 가깝다. 백색 정토. 나는 늘 꿈꾸어 왔다. 무수유로 날아간 무소새들, 직소포의 하얀 물방울들, 환한 수궁을 폭포 소리가 계곡을 일으킨다. 천둥 소리 같은 우레 같은 기립박수 소리, 바위들이 몰래 흔들린다. 하늘이 눈앞인데 이곳이 무한 천공이란 생각이 든다. 여기 와서 보니 피안이 이렇게 좋다. 나는 다시 배운다. 절창의 한 대목 그 완창을.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592년 4월 11일 아침에 흐리더니 늦게 갰다. 공물을 본 뒤에 화를 쏘았다. 순찰사의 편지와 별도로 적은 것을 군관 남한이 가져왔다. 비로소 배돛을 만들었다. 젖은 백꽃이 흩날릴 새 눈물이 되어 흩어지는 잎을 보며 그대 날 생각할까 멀리 저 멀리 외로운 그대만이 꿈엔 늘 보일까 멀리 저 멀리 외로운 그대만이